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는 역사적 최저금리로 네.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기준금리 0.5%를 유지하는 이유와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도 어떤 네. 영향이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많이 낮춘 건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낮추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3,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팬데믹이 펼쳐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나라 전체의 경제가 돌아가는 걸 갖다 이제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부채가 많거든요. 기업이나 개인들 가계부채도 되게 많은 편인데 코로나 사태라는 거는 경제를 멈춰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가 멈추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가 멈출 때 쌓아놓은 저축이 있으면 이걸 써서 버틸 수가 있죠. 네. 다시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데 부채가 많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파산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요. 사상 최저금리로 낮추게 되죠. 네.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 부채의 부담이 최소화가 돼요. 부채의 부담이 최소화가 되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적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견딜 수가 있는 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 얘기를 항상 해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이제 확실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낮으면 첫 번째는 부채의 부담이 줄기 때문에 개인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버틸 수 있는 룸이 생기고 두 번째는 금리가 낮아지면요.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돼요.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가지고 물론 이제 주식 투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면은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지금처럼 이례적인 상황에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한없이 이렇게 저금리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도 봤는데 연내 금리를 인상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네네.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 이때 연끌 대출에서 내집마련을 해도 될까요? 뭐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하고 뭐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동학개미 운동 일단 뭐 질문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지만 동학개미 운동 같은 경우는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죠. 고금리 시대가 돌아온다라고 할 때 뭐 90년대 그 20%짜리 고금리를 기대하진 않죠. 지금의 고금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은행 들어갈 때는 이제 5%였어. 그때 정기예금 금리가 5%였어요. 2003년도에는. 근데 정기금리 5%였는데 다들 뭐라고 하셨냐면 선배들이 미친 저금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리가 낮아졌냐고. 오, 네, 5%가요? 지금 5%면, 5%면, 와, 지금은 난리도 아니죠. 아예 그런 금리를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의 고금리라고 하면은 3%면 고금리냐. 뭐 이제 3%도 고금리라고 부를 수 있죠. 지금도 지금은, 꽤 높은 고금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은 결국에는 아무리 금리가 오르더라도 옛날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금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꽤 오랜 노령화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은 저는 막 주식을 산다 이 개념보다도 주식을 사고자 하고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스터디를 한다라는 컨셉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 같은 경우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영끌이라는 개념은 약간 다른 컨셉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대출까지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케이스를 얘기하죠. 근데 이 대출이 무리해서 끄는 대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리해서 끌다 보니까 되게 이제 좀 사채라든지 조금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끄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빚을 많이 내면서 투자를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어쩌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빚을 너무 많이 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굉장히 부담이 커져요. 이게 간단한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집을 제 돈 10원인데 90원을 대출을 받아 샀습니다. 근데 100원짜리 집이 사실 이제 10%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10% 떨어졌다 이제 오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10%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집값이 90이 되죠. 근데 대출이 9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 돈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제 자본은 그렇죠. 완전히 마이너스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깡통이다라는 이게 실제로 2010년대 초중반에 보면은 아.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런 얘기들이 유행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빚을 많이 낸 상태에서 집을 샀을 때 네. 이럴 때 굉장히 큰 마음의 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집을 팔아버리는 문제도 생길 수 기다리기가 있죠. 너무 힘들죠. 심리게임에서 네. 꼭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끌이라는 건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에서 자신을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서게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네. 여유 자금 내에서 투자를 하셔야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영끌이라는 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10% 20% 오르는 금리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보다 조금 더 고민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신용등급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끌을 했을수록 이게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체를 한다든지 해서 신용등급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로 굉장히 장기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단기로 끌어온 대출들도 이게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대출을 일부 정도는 좀 대출을 갚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끌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불리한 게임이다라는 게 1번이고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어렵다면 어차피 금리가 올라간 거 답은 없지만 네. 그건 이제 최대한 그래도 자기 신용등급 관리, 그러니까 연체 관리 같은 걸 최대한 하셔가지고 문제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 상승이라는 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연끌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모든 이슈에서 이제 스스로를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한다. 요걸 조금 이제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끌 대출을 해서 이미 매수를 네. 했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른다는데 지금 네. 이미 집을 연끌해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저도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이미 벌어진 일이면 뭐 이제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네. 1번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올릴지까지도 조금 먼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 번 올릴 때 0.25%씩 올립니다. 10% 20%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올리게 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네. 가계부채에도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거나 네. 아니면 과도한 투자 심리를 제어하려는 그런 목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서도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입지가 좋거나 예, 그렇죠. 입지가 남들 좋거나 좋아하는 그렇죠. 수요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아파트인지들 한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금성이 좋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주택을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하면 이 부채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여지도 있는지도 한번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끌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조언이고, 이왕 하셨다라면은 지금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엑시트 플랜이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이제 신용등급 관리, 연체 관리 같은 데 더 집중을 하셔야 그래야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을 했더라도 버틸 네.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체력으로 버틸 수 있는지 이게 제일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뉴스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 자주 나오는데, 아, 예. 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건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양적 완화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는 이유가 아, 예. 따로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는 곳입니다. 네. 근데 돈을 찍으려면 무언가 신용 등급이 튼튼해야 돼요. 무언가 담보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 옛날에는 금을 담보로 돈을 찍었어요. 지금은 뭘 담보로 찍냐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요. 네. 근데 국채도 여러 가지 국채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의 100년 국채. 그러면 신용도가 약간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가의 국채니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불안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드리냐면 장기로 이어져가는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죠. 근데 대신에 이런 겁니다. 7일짜리 한국 국채. 7일 안에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생길 일은 네. 없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을 때는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일짜리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라는 게 네. 7일짜리 초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로 합니다. 아, 기준금리 이런 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인데 0.5% 기준금리를 딱 설정해놓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까 네. 돈의 공급이 늘면서 돈의 값인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 그럼 0.5%보다도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놀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가 0.5면 중앙은행은 나서가지고 그러면 돈을 빨아들여야겠다. 돈을 네. 쭉 빨아들이면 돈이 모자라지니까 금리가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0.5%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0.5%가 기준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자금을 공급을 하죠. 아, 그럼 금리가 다시 그렇군요. 내려오죠. 그래서 아, 이 0.5% 금리 라인을 맞춰주려고 해요. 네. 중앙은행은 그래서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적인 실물 경제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7일짜리로 대출 받아본 적은 없죠. 그렇죠. 실물 경제에서는 대부분 다 1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네. 실물 경제에서 작용하는 건 1년, 2년, 10년 이런 금리들인데 중앙은행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그 기간이라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요 네. 팔이 있으면 요게 하루짜리고요. 요게 한 달짜리, 1년짜리, 10년짜리 금리라고 해볼게요. 네. 하루보다는 한 달짜리 금리가 높고 한 달보다는 1년짜리 금리가 높고 1년보다는 10년짜리 금리가 높을 겁니다. 그러면 네. 금리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요 밑이 시간축이에요. 네. 하루,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네. 중앙은행은 맨 끝에 있는 초단기 금리를 잡아서 올렸다 내렸다, 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체적인 금리를 조절을 해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네. 줄넘기 줄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네. 저는 줄넘기 줄을 여기다 딱 늘어놨습니다. 제가 이쪽 끝을 딱 잡았는데 이 끝이 하루짜리예요. 저 끝이 10년짜리입니다. 네. 금리가. 제가 이 끝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줄 전체를 갖다 조절하는 거죠. 얘가 와. 확 올리면 제가 네. 올라갈까요? 아닐 수도 있죠. 표현이 너무 정확한 예. 것 같아요. 네. 기술이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뭘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냐면 중앙은행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렸는데 네.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가 안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안 돌아요. 네. 돈이 안 돌면 너도 나도 돈을 구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중앙은행은 뭘 하냐면은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를 쫙 네. 잡아내리면서 네. 전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때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원래는 초단기 채권만, 초단기 일주일째, 국채만 네. 사면서 돈을 뿌려줘야 되는데 장기 국채를 사면서 돈을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장기 국채의 영역에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쪽에 내려- 돈이 쏟아지면 네. 금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물 경제를 살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내려갔어요. 네. 제로금리에서 내릴 데가 없죠.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금리가 안 내려와요. 그랬더니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가지고 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금리를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양적 완화를 실제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 한국판 네. 양적 완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네. 미국처럼 그렇게 큰 금액으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런 컨셉 정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그런 국채를 네, 개인한테 팔기도 하고 하나요? 물론 개인들이 살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워낙에 국채가 사이즈가 워낙에 사이즈가 커요. 개인 살 수 있는 일단 크기가 뭐 아니기 기본 때문에. 단위가 뭐 몇백억, 100억 단위로 시작을 하니까 네네. 개인들이 국채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관 자금들이 국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은행들도 국채 투자를 많이 하고 아, 그렇게 해요. 은행들도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들은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너무 낮아졌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2%만 돼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1% 정기예금 금리도 있었어요. 그러면 네. 저 어렸을 때 뭘 배웠냐면 72의 법칙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72의 법칙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2배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 현재의 금리 하에서 이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현재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6%다. 라고 하면 72를 현재의 금리인 6으로 나눕니다. 그럼 12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네. 72의 법칙은 72의 지금 금리로 법칙. 나누면 네. 몇 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2,000만 원이 되려면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6%라면 네. 2,000만 원이 되려면 12년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6%도 아니란 얘기죠. 야, 12년 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1%면 72년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럼 우와. 1,000만 원이 네. 2,000만 원 되려면 72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 복리의 힘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저는 여기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답이 없다.
이걸로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1%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알파에 대한 1% 플러스 알파에 대한 니즈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봐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생산 라인 괜히 크게 늘려놨다가 그렇죠.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최소화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설비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고용 창출이 안 되죠. 고용 창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임금이 오르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뽑혀야지 임금이 올라가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개인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급여를 통한 소득의 증가가 생각보다 빠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금리가 낮죠. 네. 근데 꽤 오랜 기간을 살아야 되고 연금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주택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이렇다라고 하면 네. 정기예금만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투자 쪽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에 관심이 생기는 거는 그 자체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여기서 꼭 하나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는 투자가 아니라 충분히 스터디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그 스터디라는 걸 위해서 수업료를 내면서 일부 정도 소액 투자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 이런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건 저는 찬성입니다만 네. 처음 스타트 하시는 분이 모든 자산을 빚까지 내가지고 들어가서 투자라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연끌 투자 이런 네, 거는 그렇죠. 연끌 정말 투자 같은 경우도. 네, 힘든 거죠. 예, 연끌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겠죠. 예. 투기에 가까운. 그렇죠. 네. 투기에 가까운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코로나 시대는 좀 어떤 투자가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뭐 어느 시대든지 간에 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테크주, 뭐 IT주다 이런 맞아요. 거다, 네. 부동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다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되게 좀 따분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 투자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는 거는요 위험 자산의 일부를 넣고 그 다음에 안전 자산의 일부를 넣는 겁니다. 이거는요 몇 대 몇으로 넣을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제가 70, 30이나 50, 50 투자를 한다고 네네. 한번 가정을 하면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전 좋다라고 하면은 네. 주식 50, 안전자산인 예금 50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작년처럼 이제 빅테크에 50 들어갔고 예금에 5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빅테크주는 작년에 엄청 올랐겠죠.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이게 100이 됐어요. 그리고 예금은 50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얘는 100이고 얘는 51이죠. 이제 조금 붙었을 테니까. 네. 그럼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 뭘 해줘야 되냐면 리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또 50. 그렇죠. 그러면 이제 70. 얘는 100이고 네. 얘는 50이니까 75, 70으로 다시 나눠야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많이 오른 주식의 비중을 맞추고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자산인 예금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죠. 이게 리밸런싱인데 네, 보통 그러지 않고 그렇죠, 오르고 그렇죠. 있는데 더 그렇죠. 넣어야 달리는 말에 된다. 올랐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봐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 다 넣었으면 그렇죠. 내가 100을 다 넣었으면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의 반대로 도는 변화가 생기잖아요. 특정 자산에 너무 몰빵 투자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산 네네. 투자를 하게 되면 길게 오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대박이라는 건 없겠지만 안전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다른 거 다 깨질 때, 예를 들어 주식에 깨질 때 안전자산이 남아있으면 또 1년이 됐을 때 50대 50으로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네. 그럼 예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의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럼 오히려 밑으로 떨어져 있는 주식 자산을 더 많이 사는 네. 그런 이제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올해도 포트폴리오 같은 걸 봤는데 예. 채권이랑 예. 주식이랑 이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계속 네. 리밸런싱을 네네. 하면서 진행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그냥 50, 50을 깐 상태에서 얘를 제가 생각하는 저 스스로하고 약속한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걔네를 갖다 계속해서 밸런스를 다시 조절해주는 1년에 한 번씩 비중을 맞춰주는 정도. 그래도 조금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 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견딜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위험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하나,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라면 예금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주식 내에서도 분산하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주라는 게 있고 가치주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대형주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소형주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도
IT 관련 주일 수도 있고 그쵸. 자동차 주일 수 있고 다양한 주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로만 특정 종목으로만 막 몰려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종목이나 몇 개의 지수라든지 몇 개의 네. 스타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결국에는 우리가 큰 틀에서의 자산 분산이 네. 주식하고 예금의 분산이지만 네. 주식 내에서도 분산. 이렇게 분산을 할 수 있다. 스터디를 하실 때 그럼 성장주라면 나는 어떤 거, 가치주라면 어떤 거 이런 것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봐두시고 과거에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걸 좀 스터디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네. 알아야겠는데 버틸 수 있는지를 알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스터디를 하면서 그 스터디에 맞는 주식들에 대해서 주들에 네. 대해서 네. 특징을 파악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게 자신의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처음 투자를 하면은 더 두근거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더 두근거리잖아요. 조금 해보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네. 작은 금액에서부터 괜찮다 하면서 늘려나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투자할 때는. 아, 네. 이게 정석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예. 처음에 한 번에 하고 이러면 좀 뺐다가 좀 이러면 이제 뺐다가. 좀 빼시는 게 아니라 또 나죠. 한참 지나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오히려 공부하면서 실력이 그렇죠. 더 쌓이면서 그렇죠. 더 좋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투자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돼요. 관심이 생겨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꼭 조언드리고 싶은 건 큰 금액을 확 질러 넣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다.